12월 15일 월요일 해외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경기 분석은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 바랍니다. 이 경기는 브렌트퍼드의 롱패스와 라인 브레이킹 침투 패턴이 리즈의 전방, 압박 구조와 뒷공간 관리 능력을 정면으로 시험하는 구도라고 볼 수 있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전방 압박 가담 각도는 좋지만 특정 구간에서 상대 센터백에게 볼을 다룰 시간과 시야를 동시에 허용하는 약점이 드러나고 있고 그 순간 라인 뒷공간이 넓게 열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브렌트퍼드는 이 지점을 정확히 노릴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티아고는 라인 브레이킹 움직임과 박스 안마무리를 겸비한 타입이라 롱패스 한 번에 경기 흐름을 통째로 바꾸는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선수다. 티아고가 센터백 어깨 뒤에서 오프사이드 라인을 걸치며 타이밍을 재다가 리즈의 압박이 헐거워지는 찰나에 맞춰 침투를 가져가면 그 한 번의 움직임이 곧바로 결정적인 득점 찬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샤데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해 넓게 벌려주고 담스고르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으며 전환 패스와 슈팅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라인 뒷공간이 열리는 순간 브렌트퍼드의 공격 패턴은 더 입체적으로 변할 것이다. 리즈 입장에서는 피로의 마무리와 제임스의 빠른 전환 한 방으로 응수해야 하지만 전방과 중원의 압박이 한 번만 엇박자가 나도 그 대가를 실점으로 치르게 될 확률이 높은 구조다. 슈타흐가 중원에서 몸싸움과 인터셉트로 수비 라인을 보호해줘야 하지만 상대가 롱패스를 통해 압박을 건너뛰는 상황에서는 이 보호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간도 분명히 존재한다. 브렌트퍼드는 후반 교체 카드에서도 공격 옵션이 풍부해 경기 막판에도 속도와 에너지 레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즈보다 운용의 폭이 넓은 편이다. 그래서 브렌트퍼드는 전반에는 압박을 견디면서 롱 패스 타이밍을 재고 후반으로 갈수록 티아고와 이선 자원들의 침투 빈도를 늘려 리즈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시험하는 방향으로 경기 계획을 짤 가능성이 크다. 반면 리즈는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이 더 크게 노출되고 라인을 내리면 브렌트퍼드에게 하프라인 근처까지 전진 빌드업을 허용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특히 전방 압박에 투입된 에너지가 떨어지는 후반 구간에는 브렌트퍼드 센터백이 더 여유있게 고개를 들고 롱패스를 공급할 수 있고 티아고의 침투 위협은 그때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세컨볼 경합에서도 브렌트퍼드가 포지셔닝 우위를 가져가면 리즈 진영 박스 앞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슈팅 찬스가 연속으로 나오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브렌트퍼드가 롱패스와 침투 패턴, 교체 카드의 에너지를 앞세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리즈의 전방 압박이 초반에는 거칠게 들어가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간격과 체력이 무너지는 구간이 길어질수록 브렌트퍼드가 원하는 흐름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런 전술적 구조와 흐름을 종합하면 승부의 방향은 브렌트퍼드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매치업으로 해석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이 경기는 전형적인 우승권 전력 대 강등권 전력 구도로 전력 차가 전술과 경기 흐름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에른은 초반부터 높은 라인과 전방 압박으로 마인츠의 빌드업을 끊어내고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탈취한 뒤 곧바로 케인과 올리세를 향해 전진 패스를 투입하려 할 것이다. 케인이 등지고 받아내리는 볼을 고레츠카와 이선 자원들이 연속해서 주고받는 순간 마인츠의 수비 블록은 박스 안으로 더 말려 들어가며 압박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도가 만들어진다. 올리세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잡은 뒤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며 슈팅 각도와 침투 루트를 동시에 열어두기 때문에 마인츠 수비 입장에서는 1대1 대응이 아니라 2중 3중 커버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마인츠는 이미 경기당 1.84실점이라는 수치가 말해주듯 박스 안 수비와 세컨볼 정리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어 이러한 압박을 90분 내내 버티기는 쉽지 않다. 마인츠의 역습 루트는 흘러바우와 이재성을 활용한 빠른 전환이지만 수비 블록이 지나치게 내려앉는 시간대에는 전방으로 올라갈 인원이 부족해 금세 공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마인츠는 전방에서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와 라인 유지력 면에서는 바이에른의 압박과 템포에 밀릴 가능성이 훨씬 크다. 또한 교체 카드 싸움에서도 바이에른은 측면 공격수와 중앙 미드필더, 심지어 최전방 자원까지 수준 높은 교체 옵션을 동시에 투입할 수 있어 후반 들어 오히려 공격 템포를 더 끌어올리는 그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마인츠는 교체 자원으로 경기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똑같은 전술 틀 안에서 선수들 체력만 소모되는 양상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 종합적으로 보면 분데스리가 강팀인 바이에른의 공격력을 현재 마인츠 수비 조직이 온전하게 버텨내기는 어려워 보이고 경기 도중 여러 차례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이 경기는 제노아가 홈에서 라인을 내리고 블록을 조이는 가운데 인터밀란이 점유율과 박스 점유를 동시에 가져가려는 구도로 예상된다. 제노아는 콜롬보를 향한 롱볼과 전진 패스를 통해 단순하지만 직접적인 공격 루트를 만들고 그랜베크와 스탄치우가 두 번째 라인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는 방식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하지만 중원 압박 강도와 라인 간 강력 관리에서 인터밀란의 쌈552가 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빌드업 구간에서 제노아가 여유있게 전개하기는 쉽지 않다. 제노아의 경우 세트피스 수비에서 1차 데인마크 이후 2차 전환에 문제가 드러난다는 점이 특히 부담이다. 첫 경합에서 볼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 세컨드 지점으로 튀어나가는 선수와 지역 방어를 지키는 선수의 역할이 확실히 나뉘지 않아 박스 앞 공간에 애매한 틈이 생긴다. 인터밀란은 이런 지점을 정확히 노릴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 중심에 있는 선수가 바로 바렐라다. 바렐라가 세컨드 라인을 선점하면 한 번의 묵직한 세트피스만으로도 경기 흐름과 분위기를 통째로 가져올 수 있는 장면이 충분히 그려진다. 오픈 플레이에서도 라우타로와 튀랑이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들어주면 제노아 수비는 박스 안 마크와 박스 밖 바렐라 견제를 동시에 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제노아 수비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세컨볼 경합에서 인터밀란 쪽이 우위를 점하는 장면이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제노아 입장에서는 세트피스와 스탄치오의 킥력을 통해 한두 번의 역습 찬스를 노릴 수는 있겠지만 90분 전체를 버티기에는 구조적인 부담이 크다. 인터밀란은 중원에서의 압박과 탈압박 그리고 윙백의 오버래핑과 크로스 패턴을 통해 상대 수비를 넓히고 박스 안에서 라우타로와 튀랑의 마무리까지 연결하는 그림을 반복적으로 만들 것이다. 경기가 후반으로 향할수록 제노아는 수비 라인을 더 내리며 버티는 데 에너지를 쏟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세컨볼 관리와 세트피스 2차 대응의 허점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 결국 전술 완성도, 세컨볼 경쟁력, 세트피스 2차 대처 능력까지 모두 합쳐보면 전체적인 흐름은 인터밀란 쪽으로 서서히 기울어지는 매치업이라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이 경기는 리그 최하위권까지 떨어진 레반테의 불안정한 수비 조직력과 콤팩트한 4-4-2 전개를 바탕으로 한 비아레알의 전술 완성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다. 레반테는 5백 형태로 박스 앞을 막아보려 하지만 15경기 28실점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늦다 라인 강력 유지와 세컨볼 정리 모두에서 심각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수비 블록을 내린 상태에서 윙백이 튀어나가는 타이밍이 엇갈리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에 애매한 공간이 생기고 이 지점을 상대의 이선 침투와 컷백에 계속해서 두들겨 맞는 패턴이 반복된다. 반면 비아레알은 제라르 모레노와 알베르토 모레이로, 산티 코메사냐를 중심으로 전개와 마무리, 세컨드 라인 장악까지 이어지는 콤팩트한 공격 루트를 이미 갖춰놓은 상태다. 알베르토 모레이로가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빌드업과 전진 패스를 책임지면 제라르 모레노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연계를 만들고 다시 박스로 침투하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여기에 산티 코메사냐가 박스 앞 세컨드 라인에 자리 잡고 세컨볼을 회수하거나 중거리 스루 패스 옵션을 동시에 가져가면서 레반테 수비는 박스 안과 밖을 동시에 커버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레반테의 경우 15경기 동안 28실점을 허용하며 리그 최하위까지 추락해 있는 상황이라 경기당 평균 1.86실점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이미 수비 조직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런 수비력이 알베르토 모레이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비아레알의 콤팩트한 공격 루트를 끝까지 버티기보다는 결국 한두 번의 실점으로 연결될 공산이 크다. 게다가 비아레알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직접 프리킥 찬스를 얻어낼 때마다 산티 코메사냐의 인프런트킥 한 방으로 경기 분위기를 순식간에 가져올 수 있는 무기까지 갖추고 있다. 그래서 레반테 입장에서는 블록을 최대한 낮추고 실점 시간을 늦추는 것이 우선 목표가 되겠지만 비아레알의 전진 압박과 세컨볼 회수, 세트피스 한 방까지 감안하면 90분 동안 무실점으로 버티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결국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실점 억제력,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경기 흐름은 비아레알 쪽으로 서서히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전술적인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일정과 체력에서 출발하는 경기력 격차를 먼저 짚어야 하는 매치업이다. 슈투트가르트는 마카비 텔아비브와 유로파리그 일정을 소화한 뒤 회복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브레멘 원정을 떠나야 했다. 이렇게 강행군이 이어지면 감독이 아무리 조직적인 압박과 공격 전환 패턴을 주문하더라도 선수들의 몸이 따라주지 못해 전술 구현이 어설퍼질 수밖에 없다. 반면에 브레멘은 이번 라운드를 앞두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일정 속에서 준비해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측면에서 90분 전체를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브레멘은 전반부터 라인을 너무 무리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중원과 측면에서 세컨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릴이 포백 바로 앞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슈미트가 하프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 템포를 끌어올리면 은진만은 상대 풀백 뒷공간과 측면 강역을 계속 자극하면서 슈투트가르트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다. 체력이 떨어지는 팀을 상대할 때 중요한 것은 불필요하게 맞부딪히기보다는 볼을 더 많이 움직이게 만들어 상대감을 쫓아다니도록 만드는 운영인데 브레멘은 바로 그 부분에서 자신들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다. 슈투트가르트는 데미로비치와 볼테마드, 르웰링을 앞세워 한 방을 노릴 수 있지만 전방 압박과 후방 커버를 동시에 해내려면 왕복 스프린트가 반복되어야 하고 유로파리그까지 병행 중인 현재 일정에서는 그 강도를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후반 60분 이후에는 중원 라인의 강력이 벌어지고 풀백의 복귀 속도가 한 박자씩 늦어지면서 브레멘에게 하프스페이스와 측면을 동시에 내줄 위험이 커진다.
브레멘 입장에서는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더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 내용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구도다. 전반에는 지나치게 리스크를 지지 않고 경기 흐름을 읽다가 후반 들어 상대의 다리가 무거워지는 타이밍에 맞춰 압박 강도와 볼순환 속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전략을 준비해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슈투트가르트는 라인을 내리며 버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박스 앞과 측면, 세컨볼 지점에서 빈틈이 늘어나면서 브레멘의 슈팅 볼륨이 자연스럽게 우위에 설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경기의 핵심은 브레멘이 가진 전술적 장점에 더해 일정과 체력에서 오는 우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 한다. 브레멘이 평소보다 조금만 더 과감하게 전방 침투와 박스 안 진입을 늘려준다면 경기 후반부에는 슈투트가르트 수비 라인이 버티지 못하고 균열을 드러낼 시나리오가 충분히 그려진다. 종합하면 이 매치업은 전술적 상성뿐 아니라 체력적 조건까지 브레멘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 홈팀이 흐름을 끌고 가며 승부를 정리할 가능성이 높은 한 판으로 볼 수 있다. 이 경기는 볼로냐가 홈에서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그리고 이선 전환 속도로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구도에 가깝다. 볼로냐는 더블 볼란치를 중심으로 후방에서 중앙으로 이어지는 짧은 패스 라인을 유지하면서 상대 1차 압박을 탈압박으로 풀어낸 뒤 템포를 한 번에 끌어올리는 전개 패턴을 선호한다. 이 과정에서 오드가르드는 라인 사이 공간에 자리 잡아 공을 받으며 좌우로 패스각을 열어주거나 임모빌레를 향한 전진 패스를 찔러 넣어 박스 안 마무리 상황을 자주 만들어낼 수 있다. 임모빌레는 수비 라인 뒷공간을 노리는 침투와 빠른 슈팅 타이밍을 통해 유벤투스의 3백 뒷공간과 수비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무리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오르솔리니는 오른쪽에서 압박 타이밍을 잡아 유벤투스의 느린 후방 빌드업을 직접적으로 물어뜯을 카드로 상대가 골키퍼까지 볼을 내리는 장면이 반복될수록 그의 전방 압박 가치는 더 커진다. 특히 유벤투스가 변칙적인 전방 압박에 당하고 나면 빌드업 라인이 뒤로 말리면서 전개가 끊기고 그 순간 오르솔리니의 압박 성공은 곧바로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적인 득점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볼로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킥 전담 자원과 공중볼 경합 자원 구성이 잘 맞아떨어져 코너킥, 팔, 프리킥마다 세컨볼을 슈팅으로 연결하는 세트피스 활용 능력이 더 뛰어난 편이다. 때문에 경기 흐름상 오픈 플레이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과 별개로 세트피스에서 추가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 반면 유벤투스는 후방 빌드업이 느리고 골키퍼까지 공이 내려가는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볼로냐의 전방 압박이 한 번 걸리기 시작하면 경기 내내 리듬을 되찾기 쉽지 않은 구조다. 일디즈가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아 반전되는 장면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팀 전체가 뒤로 말리는 구간에서는 그의 장점이 풀필되지 못하고 3명의 전방 라인이 서로 분리되는 장면도 나올 수 있다. 로카텔리가 중원에서 템포를 바꾸려 해도 빌드업 구간이 깊어질수록 전진 패스 각이 제한되고 롱패스 선택이 늘어나는 만큼 볼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운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전술적인 상성만 놓고 보면 볼로냐의 전방 압박과 짧은 패스 전개, 세트피스 완성도가 유벤투스의 느린 빌드업과 템포 끊김 문제를 정면으로 찌르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홈팀이 라인 컨트롤과 템포 조절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후반 들어서도 볼로냐가 전방에서 꾸준히 압박 강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유벤투스가 개인 기량으로 한두 번은 골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볼로냐가 더 많은 찬스와 슈팅 볼륨을 만들어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결국 이 경기는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그리고 오르솔리니의 압박 성공 타이밍을 앞세운 볼로냐가 홈에서 승부의 흐름을 끌고 가며 득점 생산에서도 우위를 점할 시나리오가 더 자연스러운 한판이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전 경기 분석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